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가지 않을 정도로 몸서리 쳐지는 날들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넋두리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 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딸이 안사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저와 제 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안사돈이 정말 미웠죠. 그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어카로 시장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게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아버지의 거래처였는데 그 중에서도 생선가게를 하는 부부와 친하셨습니다. 그 생선가게에서는 주로 식당에서 주문을 받아서 대량 손질한 다음 생선을 팔았거든요. 손질한 생선을 박스 단위로 나누어서 포장해 놓으면 아버지가 주문한 식당에다가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가게 사장님과 아버지께서 형 동생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끝나면 두 분이서 소주잔을 자주 기울이셨죠. 그때마다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신세 한탄을 하셨는데요. 아들놈들이 그런가? 요즘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몰라.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왜 다들 딸 하는지 알겠다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사장님 아드님 두 분 다 3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만 믿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해주었죠. 형님, 원래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때 되면 다 하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면 원이 없겠는데 나는 자식 보기 지질이 없나 봐. 아들들이 몇 살이길래 그래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한 놈은 29살이고 다른 한 놈은 28살인데 자네 딸은 남자친구 있는가? 저번에 보니까 착하고 살림도 잘할 것 같던데. 남자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딸이 착하고 야무지긴 하죠. 가진 거라고 쥐뿔도 없는데 그나마 딸이 효녀 노릇하니 다행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대신 집안 살림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아버지께서 시장으로 나가 배달 일을 하셨고 엄마는 작은 공장에서 품을 팔고 계셨으니까요. 살림이 넉넉할 리가 없었죠. 집안 살림만 챙긴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부모님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엄마 건강까지 안 좋아지자 제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술자리에서 자주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다가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네 딸한테 남자친구가 없으면 우리 아들 소개받아보는 건 어떠나? 우리 딸을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놈이랑 자네 딸이랑 결혼을 시키자는 거야. 큰 놈은 싹수가 노래서 틀렸고 작은 놈은 마누라가 휘어잡으면 사람 구실은 할 놈이거든. 어때? 아,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스럽네요. 어허, 생각은 무슨. 나도 고민해보고 해본 말이야. 그리고 만나보라고 소개만 해주는 거지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나? 둘 다 애인이 없다니까 하는 소리일세. 너도 알겠지만 내가 며느리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사람도 아니네. 아버지는 딸이 싫어할 거라고 워낙 남자에 관심 없는 애라 소개해줬다가 마음만 상하실 수 있다고 애둘러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서 남자를 소개받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이 어색해질까봐 어떻게든 거절해 보려고 했는데 완강하시더라. 생선가게 형님이 너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한 번만 만나봐라. 아들놈은 어떤 놈인지 몰라도 형님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집안에 돈도 많아서 만나보면 좋을 거다. 네? 이렇게 갑자기요? 아버지도 참...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사이가 더 불편해질 텐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당황스러워하니까 엄마까지 거들고 나서더라고요. 사이가 불편해지긴 내가 그분 잘 아는데 이런 걸로 삐지실 분도 아니야.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너도 이제 슬슬 연애 좀 해봐야지.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보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로 여길 테니까 이야기라도 하고 와봐라.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은근히 잘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생선가게 사장님 아드님을 만나봤는데 성격도 차분하시고 좋더라고요.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활발하지도 않은 분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당시에 LP판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취미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두어 장 정도 있는 LP판을 계속해서 돌려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도 LP판 모으는 게 취미라는 거 있죠? 저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LP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들으러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현태씨 하던 게 오빠라고 부르며 사이가 가까워졌죠. LP판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사귀게 된 건 당연했고요. 오빠와 교제한 지 9,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근에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있죠?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같은 며느리도 없을 것 같아서 이리 말하는 거다. 지금 결혼하면 이 가게도 주고 고향에 있는 땅도 물려줄 테니까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결혼 생각이 없다면 큰놈한테 주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정해라. 형한테요? 형 결혼한대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한테 여자친구가 있으셨나 봐요. 게다가 그 여자친구에게 덜컥 애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는 일도 시원치 않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는 놈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 보고 네가 훨씬 낫다며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여자도 없으니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절 칭찬해주는 건 좋았지만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나이가 됐기도 했고 이만한 남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반겨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엄마만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상견례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는데 저한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봐라. 어? 갑자기 왜 그래? 분위기도 좋았잖아. 나 없는 사이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 아니, 시장 사람들이 들은 말이 있는데 네 남편이 노는 것만 좋아하는 한량이라고 하더라. 너희들이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네. 에이, 소문 믿지 마. 그 사람들이 오빠랑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한 걸 거야. 그럼 네가 야무지게 잘할 수 있지? 남편 믿지 말고 네가 경제권 다 가져오고 돈 관리해.
이상한 도박하고 여자 만나서 돈 갖다 주는 거 아닌가 감시하고. 알겠어. 엄마는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은 거야? 저는 시장 바닥에서 떠도는 소문이 뭔지 궁금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뜬 소문이기도 하고 알아봤자 득볼 거 없다며 파혼할 마음이 생기면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죠. 저도 시장 바닥에 오래 있어 보니 여기 토박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이유로 남편이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이상한 소문이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 말고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와서 시댁살이가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고생하는 것보다 시댁살이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매일 끼니 걱정해야 하는 저희 집보다는 시댁 형편이 100배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무도 생선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했다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자랑한 후부터 가게로 출근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러다가 나한테 일하러 가라고 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아버님께서 남편과 저를 불러 가게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너희들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일해라. 너도 이제 가장이니까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슬슬 생선가게 물려받을 생각해야지. 저랑 남편이 생선가게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이 틈만 나면 자리를 비우고 도망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못 본 척 눈 감아주면서 남편이 해야 하는 일까지 제게 시켰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고 가게에 나와서 생선을 다듬으면서 손님들을 맞아야 했죠.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무리 자도 피곤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게에 들리셨는데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게 일이 힘들지? 처음엔 힘들어서 눈물도 나오고 그런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이러다가 곧 적응돼서 괜찮을 거다. 아버지께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괜히 아버지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둘러대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적응이 되지는 않더군요. 제가 일한다고 시아버지께서 아예 쉬기 시작하셨거든요. 덕분에 요령만 피우는 남편과 저를 부려먹으려고 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너무 힘들어서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서 식사를 거르고 누워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누워있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나는 가게 없을 때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장사한 적도 있었어. 손님 놓칠까봐 화장실 참다가 병도 생겼다. 거기에 비하면 넌 호강하는 줄 알아.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무작정 상경해서 시장에서 노점상을 시작하셨거든요. 죽기 살기로 장사해서 가게도 차리고 어느 정도 돈도 모으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제게 일을 시키셨죠. 제게 한풀이 하듯이 과거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으로 찍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와 집안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장사나 집안일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돈이 궁해지면 슬그머니 가게로 나타나 시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는 걸 보아하니 보나마나 돈을 달라고 한 것이겠죠.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어요. 또 돈을 줬다고? 내가 주지 말라니까 기어코 줘서는? 며느라, 혹시라도 네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라. 그러다 버릇 나빠져서 평생 못 고친다. 시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돈만 생기면 술이나 도박에 손을 댄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무책임하면서 제게 무관심한 남편의 모습을 봤기에 아버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저를 만만하게 보셨는지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죠. 재수씨, 오늘 장사는 잘 됐어요? 지금 엄마가 없어서 그런데 50만 원만 줘봐.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요. 저기 쌓여있는 생선 4장부터 버리고 물 청소 좀 하면 드릴게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아주버님께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겁을 먹을 리가 없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세요. 그 전에는 10원 한 장도 못 줘요. 아주버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욱박질렀지만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주버님이 저를 피해서 시어머니께 돈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쓴소리를 내뱉고 말았죠. 어머님, 아주버님한테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께서도 절대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야? 넌 참견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어디 버릇없이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고 있어? 첫째 아들이라는 놈이 시어머니 돈으로 술과 도박을 하고 있으니 집안이 잘 돌아갈 리가요. 이러다가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저 말고는 가게 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형편없었거든요.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 사람들이 저를 오뚝이라고 불렀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아버지께서 배달 일을 하시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배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생선 배달까지 맡기시더군요. 멀쩡한 아들은 놔두고 배달 일까지 시키시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10억짜리 땅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한 제 잘못이었죠. 시댁 하는 꼴 보아하니 그 땅도 없는 땅 같았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땅 타령을 하며 따질 수도 없어서 그저 생선가게 운영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이 가게가 제 가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에 생선을 다듬고 장사 준비를 마치면 아버지께서 배달을 하시는 동안 점심을 먹고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시간에 배달을 나가야 해서 혼이 나갈 것 같았는데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사고만 치셨습니다. 해가 뜰 때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어딜 나가길래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추궁했더니 아주버님 따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박빚 때문에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나타나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너까지 도박을 해? 너 같은 놈들도 아들이라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남편을 때리니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아버님께서 남편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독촉해서 도박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앞에서 남편을 혼내주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죠. 아버님께서는 저를 몰래 불러서 술 한 잔을 사주며 저를 위로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오늘은 이 한 잔 마시면서 다 풀어버리자.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이미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아니었으면 이놈의 집구석 오고 싶지도 않았을 거다. 진짜로 요즘 집으로 안 오시던데 어디서 주무시는 건가요?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계세요? 제가 콕 짚어서 물어봤는데도 아버님은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가게는 물론
집까지 자주 오지 않는 일이 잦았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리시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휴, 그 곱던 손이 3년 만에 이 꼴 되다니. 결혼시킨 내가 죄인이다, 죄인. 전 괜찮아요, 아버님. 그런데 왜 자꾸 집에 안 들어오세요? 혹시... 저는 다른 여자가 생기신 거냐고 물어보려다가 시어머니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물어보았죠. 아버님,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님 몰래 다른 살림 차리신 거예요? 네 시엠이랑은 이혼만 안 했지 이미 예전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철 안 든 자식놈들 걱정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시엠이랑은 거의 남처럼 살고 있어. 어쩐지 시아버지께서 말도 없이 외박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셨어요. 제가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날이 갈수록 아버님 보기가 더 힘들어져서 심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대신 딸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제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영이는 얼굴이나 성격도 저를 빼다박아서 아주 똑부러지고 부지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어깨를 자주 안마해주고 편지를 써서 주는 아주 어른스러운 아이였는데요. 그런 아이가 어느새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네요. 얼마 전에 취직했다며 독립을 하는 바람에 의지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외롭게 가게일을 해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깜빡깜빡 하시더니 집 주소를 잊어버리거나 전화번호를 까먹는 일이 자꾸 생기셨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니 치매는 물론 원래 있던 당뇨까지 심해져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죠. 남편과 아주버님은 여전히 날건달처럼 살고 있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돈을 주기 힘든 날에는 잔소리를 하며 남편과 아주버님을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 남편과 아주버님이 장사를 방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핀잔을 줘도 듣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새 미운 정이 생겼는지 얼른 나와서 남편이랑 아주버님 좀 혼내달라며 매일 요양원에 들러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다 몇 달 뒤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게 정겹게 구시지는 않았지만 집안 식구로 오랫동안 같이 사신 분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사근사근하게 대하며 애교 부렸으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사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잘나가는 사업가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를 가지기 전에 저희 집으로 불러서 얼굴을 보니 생긴 것도 환칠하게 생겼고 말투도 귀티났습니다. 하는 일을 물어보니 딸이 다니는 회사의 원청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비즈니스 문제로 자주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원청회사 회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딸아이가 이런 남자랑 결혼하게 돼서 너무 기뻤죠. 저와는 다르게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안사돈을 만난 뒤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생선 가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사돈이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비웃더라고요. 어디서 비린내가 나나 했더니 사돈한테 나는 거였네. 내가 코가 예민해서 미안해요. 향수라도 뿌릴래요? 생선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프네. 네? 생선 냄새요? 저 씻고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그런데 생선 팔아서 혼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안사돈이 원하는 만큼 맞춰보겠다고 했지만 안사돈은 대놓고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를 보는 것처럼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 있죠? 아유, 됐어요. 혼수 마련하다가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비린내만 맡으면 두통이 와서 죄송해요. 이만 일어나 볼게요. 더는 못 앉아 있겠네. 안사돈이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더군요.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니 딸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게다가 사위까지 절 찾아와서 어머니께서 원래 냄새에 예민하셔서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석고대죄했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이렇게 하는데 결혼 반대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돈이야 어쩌다 한번 볼 텐데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나니 저한테 하던 갑질을 딸한테도 하더군요. 안사돈이 수산시장에서 손질도 하지 않은 생선을 2박스나 가져왔습니다. 그 생선들을 깔끔하게 손질하라고 시켜서 딸아이가 못한다고 했죠. 생선 손질이요? 전 이런 거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생선 장수 딸이 생선 손질을 못해? 못하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다듬기나 해. 네? 저는... 딸아이가 당연히 생선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비위가 약해서 비린내가 나는 건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걸 그 자리에서 알아놓고 안사돈이 매번 생선을 사와서 딸아이에게 손질을 시켰습니다. 참다 못한 딸아이가 친정에 와서 그동안 당한 짓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린내 못 맡는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생선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떡해? 시어머니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 확 이혼할까봐. 뭐? 이혼? 엄마도 안 한 이혼을 네가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말릴 때 그만뒀어야지. 괜히 고집 부려서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나도 후회돼.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하겠다. 엄마도 이혼 안 하고 꾹 참고 버틴 거 알고 있잖아. 이참에 생선 손질도 해보자.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는 없으니 이제부터 하나씩 해봐야지. 남편도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 시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네 남편도 사정이 있는 거겠지. 무작정 싫다, 짜증난다고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각자 사정을 이야기해보자고 해봐라. 생판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매사에 마음이 맞겠니?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를 거 아니야. 딸이 안사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신세한탄을 할 때마다 저는 딸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다독여 주었어요. 시댁살이를 해본 터라 딸의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걱정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안사돈에게 달려가 왜 내 딸을 구박하고 못 살게 구냐고 따지고 싶었는데요. 그랬다가는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딸에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참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조언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의 환갑날에 참기 힘든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갑잔치 이야기를 꺼내려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기류가 흐르자 제 딸아이가 슬그머니 본론을 이야기하였죠. 어머님, 곧 회갑이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환갑잔치라고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좋은 식당에 예약해서 친척들만 모시고 식사나 하자. 좋은 식당이요? 땡땡 식당은 어떠세요? 저번에 여기 밥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땡땡 식당? 설마 땡땡동에 있는데 말하는 거니? 사돈은 자기가 바라던 규모의 식당이 아니었는지 인상을 쓰더라고요. 딸아이가 그럼 어느 식당이 좋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으유, 됐다. 그냥 거기로 예약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거지?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또 눈치를 주려나 봅니다.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도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든 사돈을 말리려고 했죠.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 네 코에는 이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이야? 너무 지독해서 현기증이 나는데? 안사돈은 제게 눈총을 주다 못해 다른 친척들에게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와서 비린내가 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쏠리자 수치스러워져서 금세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니 사위는 급히 따라 나와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또 무례하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쌓인 서러움에 눈물이 솟구쳤고 사위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딸아이도 따라 나오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말했다며. 당신이 어머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러는데? 됐어. 나 이혼할게. 엄마, 나 그냥 이혼할 거야. 나도 당한 거 많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금 당장 이혼해.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참을 테니 나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딸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였죠. 그 말을 듣자마자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에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시댁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바깥사돈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하던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기획이사가 바깥사돈에게 새로 파트너가 된 회사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말을 꺼냈거든요.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사장님, 이번에 저희들과 새로 거래를 트게 된 회사입니다. 아주 전망이 밝고 탄탄한 회사라서 사장님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 어떤 회사길래 그래? 기획이사는 바깥사돈의 대학 후배이자 회사 창립 멤버이기도 해서 엄청나게 신뢰했다고 해요. 15년 넘게 바깥사돈과 함께 같이 해온 동료라서 투자에 대한 정권을 주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투자금을 조금씩 횡령했던 거죠. 조금씩 공금이 빼먹다 보니 회사도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바깥사돈이 정밀 회계감사를 해보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기획이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놈은 휴가를 핑계로 도망을 가버린 상태였고 그놈이 빼간 공금이 무려 15억에 가까웠다고 해요. 더 큰일은 내부 비리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거래하던 회사들이 하나씩 거래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자금 압박에 이어 매출도 떨어지니 버티기 힘들어져서 은행에 대출금 상환 연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하고 어음을 막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나버리고 말았죠. 바깥사돈의 사업 실패로 졸지에 빚더미에 나앉게 된 사돈댁이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었는데요. 딸아이가 제 집으로 찾아와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시댁이 알거지 신세가 됐는데 어쩌면 좋아. 딸이 울면서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살림살이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버렸다고 설명해 주었죠. 게다가 사위의 월급까지 압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사돈이 충격을 받고 알아 누워버렸다고 하네요.
제가 안사돈에게 무시당했던 걸 생각하면 꼴 좋다고 하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돈이 헬쑥한 얼굴로 시댁 문을 열어주길래 딸아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고 했죠. 다 듣고 왔어요. 집에 압류딱지까지 붙었다면서요? 뭐라고요? 참, 남이사 압류딱지가 붙든 말든.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무슨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도와주려고 왔죠. 그런데 저한테 도움받기 싫으신가 보죠? 도와주긴 개뿔. 자기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어하면서 그쪽이 잘 사세요. 괜히 도와주려다가 노숙자 되지 말고. 노숙자는 자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현실 파악이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5층짜리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안사돈 얼굴에 던져버렸죠. 안사돈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놀라더니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긴요, 건물 등본이죠. 이 건물 제 딸 앞으로 해줄 거예요. 건물을 팔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제 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최소 30억은 나가는 건물이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깜짝 놀라 등본을 확인해 보더군요. 워낙 일만 하고 구두쇠처럼 사느라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딸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수십억짜리 건물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을 아예 떠나시면서 저를 조용히 불러서 땅 문서를 주셨거든요. 원래 아들 놈들 주려고 했는데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새끼 너밖에 없구나. 다른 인간들은 재산 줘봤자 며칠 못 가서 전부 말아먹을 게 뻔하다. 이 땅은 팔지 말고 잘 가지고 있거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시아버지께서 다른 살림을 차렸어도 자식이 없으니 이 재산만큼은 아들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가게를 제게 맡기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셨던 건 부동산을 보러 전국을 다녔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는 부동산에 밝은 지인과 함께 괜찮은 땅을 샀고 시세가 오르면서 돈을 많이 불리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땅을 보게 되신 건데요. 처음에는 버려져 있는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공장을 지을 수도 없었다고 해요. 전에 듣기로는 아버지와 지인분께서 최소한 5년 안에 이곳이 개발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어요. 지금 사서 묻어두자. 여기가 개발되는 건 시간 문제야. 5년 뒤에 안 되면 10년 뒤에는 되겠지. 시아버지와 지인분께서 일대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 땅을 제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 아버님과 살고 있던 애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죠. 설마 했는데 3년 뒤에 그 땅이 개발될 거란 소문이 돌더니 땅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부동산 쪽에서 땅을 팔라고 저를 찾아와 설득시키려고 들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땅을 샀던 시아버지 지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병철이 며느리지? 병철이한테 받은 땅 있음 절대 팔지 말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개발 시작되면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물 올려야 해. 그래야 건물주 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할게요. 저는 그분 말대로 해서 건물주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제가 건물주란 사실을 시어머니께 들키기도 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확인차 떼어놓은 등본을 보시더니 저한테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이런 요망한 년 같으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그 건물 당장 내놔. 어머님, 건물이라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년한테 건물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니년 서랍에서 내가 다 확인해봤어.
뭘 확인하셨는데요? 서랍에서 본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뭐? 분명 내가 방금 들고 왔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다행이었죠. 서랍에서 봐놓고 들고 오는 걸 잊으셨는지 빈손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우리한테 무슨 건물이 있어? 오늘 약 먹은 거 맞아? 약? 내가 약을 왜 먹어? 전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았으니까 약 먹자.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헛소리를 다 하네. 헛소리라니 이 녀석아. 전현한테 등본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제 건물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치매기가 있는 터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 건물을 시댁 식구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네요. 건물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었지만 딸한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라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그놈의 비린내 타령을 하길래 이혼할까봐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딸이 건물주인 거 알면 솔깃해져서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이혼해주지 않을까봐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네요. 안사돈은 비린내 난다며 무시하던 저한테 도움을 받을지 몰랐는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랑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며칠 뒤에 건물 명의를 딸 앞으로 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였죠. 이 건물 네 명의로 하는 대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라. 아마 10억은 나올 거야.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다. 대출금은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메꾸면 되고 대신에 안사돈이 내 가게에 나와서 일해야 한다. 시어머님이? 엄마 가게? 일단 알겠어. 그렇게 전할게. 딸은 안사돈에게 가서 제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안사돈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결국 머리를 조아렸다고 해요.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가서 일하마. 그리고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사업가 남편 덕분에 호사를 누려왔던 안사돈이 이제 저와 같은 생선 냄새가 나게 생겼네요. 안사돈은 비린내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파 보이는 얼굴로 생선을 다듬고 포장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와서 핀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유, 얼굴 좀 봐. 곧 있으면 쓰러지겠어. 아무리 그래도 안사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장 상인들은 안사돈에게 너무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안사돈에게 인생 공부를 시켜주는 중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대출받아서 시댁의 빚을 청산하고 바깥사돈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바깥사돈은 저를 뭐라 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어. 네가 없었음 이미 길바닥에 나앉았을 것이다. 딸이 안사돈과 사위의 인생을 구제했으니 딸을 대하는 태도도 확 달라진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제게 집안을 구한 며느리라고 칭찬하셨는데 이젠 제 딸이 시댁을 구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의 위력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돈 하나만으로 사람 자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추앙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돈으로 판단하는 일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돈이 없다고 수군대던 자신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교훈을 전해주려고 사돈을 가게로 나오게 한 것인데요. 이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안사돈이 힘이 남아있는 한
저와 함께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같이 장사를 하면서 안사돈도 무언가 깨달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안사돈과 매일 붙어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만 사연글 줄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 또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60세 여성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제 친구들은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혼자가 되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네요. 친구들 말대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노렸던 여자는 바로 제 며느리였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제게 잘했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거나 안부를 묻는 등 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장가는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것이죠. 며느리가 얼마나 파렴치한 음모를 꾸몄는지 지금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실체를 알았을 때에는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친구의 도움으로 며느리에게 당한 만큼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며느리가 제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헤어 디자이너이셨습니다. 직업에 걸맞게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죠. 반면에 엄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이셨습니다.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고지식한 만큼 융통성이 없으셔서 항상 정해진 대로 모든 걸 처리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도전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판검사에 한이 맺힌 집안이었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들이 판검사에 도전하셨지만 집안에서 법복을 입게 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판검사 도전에 실패하셨죠. 그래서인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판검사가 되라고 강요하셨어요. 종민아, 너는 꼭 법대에 가서 판검사가 돼야 한다. 아버지, 저는 따로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보수적인 집안이었는데 아버지의 입에서 정말 뜻밖의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설마 이발사가 되겠다는 거냐? 아니요. 남자들 머리만 하는 이발사 말고 여자들 머리도 하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버럭 지르셨다고 합니다. 뭐야? 사내놈이 여자들 머리나 잘라주겠다는 거냐?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다시 판검사 준비하거라. 지금이야 남자 미용사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미용실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발사가 되겠다고 해도 열이 받는데 미용사가 되겠다고 하니 보수적인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할아버지가 반대하기에는 아버지께서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겨우 입 밖으로 꺼낸 건데 생각보다 더한 날벼락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판검사 되고 싶지도 않고 공부에 취미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용납 못한다. 무조건 법대에 가거라.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아버지께서 법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미용사가 될 사람이 하루 종일 법전을 공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었겠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공부였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시에 5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져서 아버지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 이제 그만할게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전 판검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도전도 실패로 끝나자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포기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미용 공부를 하셔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거죠. 아버지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수습 직원으로 들어온 엄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고참이었던 아버지가 엄마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사이가 가까워졌는데요. 두 분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깝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성격상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첨언을 하셨습니다. 여자라고 꼭 집안일 하라는 법 있어?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구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내조는 여자가 해야죠. 여자가 일하면 누가 집안일 하나요? 집안일이야 같이 하면 되지. 나 참 말이 안 통하네. 이런 식으로 자주 싸우셨지만 여자는 온순하고 온화해야 한다는 엄마의 지조 덕분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늘 엄마가 먼저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셨거든요. 저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서 여자는 남편을 도와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대학에 들어가니 다른 친구들이 여러 남자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연애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아무리 썸이라고 해도 여러 명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남자는 여러 명 만나보면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어차피 남자들도 그렇게 만나고 있을걸? 괜히 한 명만 썸 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남자가 딴 여자한테 가버리면 어떡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남자와 썸을 타고 연애를 하더니 또 쉽게 헤어지더라고요. 썸이라고 해놓고 양다리도 모자라서 동시에 3다리도 걸치면서 연애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고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세희야, 너 남자친구 있어? 아직 없지? 응, 난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야, 너 그러다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자도 많이 만나봐야지 아는 거야. 아니야, 나는 남자 관심 없어. 딴 이야기 하자. 하긴 우리 친척 언니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었는데 결혼 진짜 잘했더라. 의사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헐, 진짜? 친척 언니가 진짜 예쁜가 보다. 엄청 예쁘지. 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부럽더라. 역시 결혼은 능력 있는 남자랑 해야 하나 봐. 맞아. 잘생긴 놈이랑 결혼해봤자 하나도 소용없대.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봐. 그래서 나는 돈 많은 놈이랑 결혼하려고. 엄청 못생겼어도? 당연하지. 남자는 돈 아니야?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낄낄거리면서 웃고 떠들길래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럼 당연하지. 좋아하는 것도 잠시야. 어차피 결혼 1년차 넘어가면 콩깍지 다 벗겨진대.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아, 그러니까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거야. 남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평생 살 수 있어. 어우, 야, 그거 명언하다 얘. 친구들이 어이없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웃길래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잘생긴 남자들과 연애하더니 결혼은 조건 좋은 남자들이랑 했습니다. 제 생각이랑 너무 달라서 이 친구들하고 오래가지 못했죠. 저는 한번 연애하면 이 남자랑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정파였거든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 소개팅하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모태솔로라고 놀려댔지만 필이 팍 꽂히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연애를 함부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대리님이었죠.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실해서 눈길이 갔는데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거든요. 게다가 일도 잘해서 상사들이 우수사원이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남편을 따로 불러 뭐라 한 소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대리, 정도껏 해. 회사에 충성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김대리 혼자 이렇게 설쳐대면 우린 뭐가 돼? 제발 적당히 하라고. 내가 돈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거야. 다른 직원들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그래, 너 잘났다. 너 알아서 해라. 동료들은 김대리가 승진을 하려고 발악하는 거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죠. 몇몇 직원들은 김대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면 대리님에게 가서 자기 일을 대신해달라고 아양을 떨었어요. 김대리님,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보고서 작성을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끝내놓을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한턱 쏠게요. 단칼에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대리님 성격이 온순하셔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상사들도 대리님의 착한 성격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매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인사과장과 저희 부서 팀장이 휴게실에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대화를 들어보니 대리님께서 왜 매번 승진에 실패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정 부장, 이번에 과장 진급 대상 나왔어? 아마 내일쯤 나올 거야. 그런데 확실한 건 김대리는 아니야. 김대리 찍힌 것 같더라. 일 대충대충 하고 넘기자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따졌다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융통성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김대리는 딱 지금 자리가 어울리지. 하는 짓 보면 과장이나 부장으로 올라갈 급이 아니야. 술자리도 좀 좋아하고 사바사바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저 죽어라 일만 하면 승진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김대리랑 일하는 애들도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평생 대리만 달다가 나가야지. 상사들은 회사의 감시를 피해서 이익을 챙기고 싶어 했거든요. 눈치 빠르고 융통성 있는 직원을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김대리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김대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김대리에게 충고를 해주었죠. 대리님, 요즘 소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일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빡세게 일하셔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인데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만 마치고 페이스 조절하겠습니다. 사실 대리님,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대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만 너무 많이 하고 아부를 안 떨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위 맞춰드린다고 좋아하실까요? 어차피 그러려고 노력해봤자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일 열심히 하는 편이 편합니다. 저는 대리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죠. 게다가 몇 달 뒤에 제가 김대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신규 사업을 추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세희 씨를 특별히 좋게 생각해서 추천해봤어. 제대로 된 성과 나오면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서 대리로 진급시켜줄게. 팀장님께서 기획안을 써오라고 한 날부터 야근하면서
문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는데요. 이제 임원들 앞에서 기획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기획서를 완성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리님이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죠. 세희 씨,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데이터는 다 모았는데 사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디 한번 봐요. 대리님이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더니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업무까지 제쳐두고 일주일 동안 제 일에 매달리셨죠. 덕분에 제가 봐도 완벽한 기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획안 발표도 대성공이었는데요. 팀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인사국과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사실 이번 기획서는 김 대리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인사고과에 대리님 실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 김 대리가 일을 이렇게 잘했어? 세희 씨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선 김 대리 불러봐. 제가 대리님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셨습니다. 바로 팀장님께 가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세희 씨가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냥 검토만 해줬고 세희 씨가 혼자서 한 기획안입니다. 아니, 대리님께서... 세희 씨, 일단 나 좀 볼까요? 대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제가 한 거라고 단정 짓더군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승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리님께서 끝까지 제가 잘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대리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음료수와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쪽지로 고백하였죠. 저는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일이 아직도 생각난다는 핑계로 대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몇 번의 데이트를 반복하다가 1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20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부가 마련한 집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간암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아서 몇 년을 슬퍼했죠. 평생 일만 하다가 몸이 고장난 것도 모르고 간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손 쓸 수 없이 커진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미 치료 시기를 한참 놓친 뒤였습니다. 의사가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집에서 요양하며 시한부 인생을 보냈죠. 남편을 보낸 뒤에는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아들이 공대에 들어갔고 공대를 졸업한 뒤 자동차 회사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참 성실했습니다. 여자 만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일만 했죠. 그래서 제가 연애라도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이제 슬슬 연애하면서 쉬어봐. 이렇게 일만 하다가 몸 상한다. 연애는 무슨,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 일단 자리 잡고 가정 꾸릴 수 있으면 연애 생각도 그때 해볼 거야. 아들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애 한 번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늘 아직 멀었다고만 대답했죠. 그러다 몇 년 뒤에 선임 연구원이 되자 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여러 번 소개팅을 해보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아들이 영원히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애간장이 탈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웹디자이너를 소개시켜줬는데
똑똑하고 야무져 보이더라고. 커리어에 자부심도 있어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래, 제발 좀 만나봐라. 여자는 뭐라고 해? 너 마음에 든대? 뭐,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그럼 됐다. 잘해봐라. 괜히 쓸데없는 건 물어봐서 말 실수하지 말고.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차이고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제 우려와 다르게 데이트를 잘하고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데이트를 하더니 정식으로 만나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아들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 수경아.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여기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님. 오빠한테 살림 잘한다고 들었는데 집이 진짜 깔끔하네요. 제가 어머님께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과분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살림 칭찬은 물론 제 피부 칭찬까지 해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격이 밝고 싹싹해 보여서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아들 녀석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며느리가 간 뒤에 어떤 것 같냐고 묻더군요. 엄마, 수경이 어때? 성격도 좋고 예쁘지? 나는 아주 마음에 든다. 너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며느리 삼고 싶어. 일 잘하고 똑똑해.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수경이만 괜찮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그래, 네가 나이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며느리도 아들에게 확신이 있었는지 상견례 자리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죠. 아들이 일하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집을 사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반대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놔두고 왜 그 집으로 이사 가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서울 집값만 걱정하였죠. 아들네가 얼른 자가를 얻었으면 해서 예전부터 부어놓은 적금을 더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일 때문에 아들네를 자주 들리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했고 수시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오거나 식재료들을 사와서 요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갈비찜을 좋아하는 걸 알고 제 집으로 와서 해주더군요. 어머님, 갈비찜 어떠세요? 간이 딱 맞나요? 너무 딱 맞네. 너는 요리를 누구한테 배웠니?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하나 몰라.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너 힘든데 무슨 요리를 해주려고 그러니? 말만 해줘도 고맙다. 아유, 어머님은 제 친정 어머니 같으셔서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생기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로만 친정 엄마 같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친딸 이상으로 저를 위해 주어서 의지가 많이 됐었는데요.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하러 가자며 근처 공원을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며느리가 1년쯤 지나니까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원목 탁자 이 집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데 크기가 너무 크지 않나요? 좀 크긴 한데 이게 있으니까 예뻐 보이더라고. 게다가 선물 받은 거라서 버리기도 좀 그렇다. 아, 그러세요? 저희 집에 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자기 달라는 눈치였죠. 며느리가 탐내는 원목 탁자는 선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입한 고급 가구라서 상당히 비싼 것이었거든요. 제가 아끼는 녀석이라서
주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탁자 이야기를 하며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면 가져가거라. 네 말대로 탁자가 너무 큰 것 같더라. 어머,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은 걸로 사드릴게요. 며느리가 아이처럼 좋아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트럭을 불러냈습니다. 원목 탁자를 가지고 가더니 정말 저렴하고 볼품없는 탁자를 사주었죠. 제 물건을 탐내는 건 원목 탁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에 장식장 같은 가구들도 탐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가구는 호흡기에 안 좋대요. 어머님 천식도 앓고 계시면서 이런 가구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새 걸로 사드릴 테니 이거 저 주세요. 얼핏 들으면 저를 위한 것 같지만 며느리는 비싼 가구만 알아보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사주지도 않았죠. 장식장 같은 경우는 있다가 없어지니 너무 불편해져서 며느리에게 언제 사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장식장은 언제 사줄 거니? 오랫동안 쓰다가 없으니까 영 불편하다. 아, 맞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바빠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네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런데 이 일만 끝내고 가구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금방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로 괜찮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괜히 업무 시간에 가구 찾아보면서 눈총 받지 마라. 장식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가구를 사주겠다는 말만 하고 잊어버렸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도 안 사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같이 중고 가구점 거리에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가서 가구가 없다고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며느리는 왜 사준다면서 안 사주니? 가구 살 돈은 받은 거야? 아니, 안 받았어. 뭐? 그럼 네 돈으로 가구를 사겠다고? 친구는 가구를 가지고 갔으면 새로 사주든지 돈을 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친구 말이 맞았지만 저는 구차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제 돈으로 가구를 사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이런 제가 답답하다며 가구를 둘러보는 내내 며느리 험담을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당연히 자기가 먼저 돈 주겠다고 해야지. 안 받겠다고 해도 억지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얌체 같네. 그러다 가구점에서 눈에 익은 물건을 발견했죠. 제가 아끼던 원목 탁자가 있어서 얼른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애지중지 잘 쓰다가 다리 부분에 흠집 하나를 낸 적 있었는데 딱 그 자리에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제 집에서 원목 탁자를 여러 번 본 적 있는 친구도 제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희야, 이거 너희 집에 있던 원목 탁자 아니야? 네가 실수로 여기 부딪혔다고 했잖아. 친구와 저는 원목 탁자에 난 흠집을 유심하게 쳐다보면서 제 거가 맞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사진까지 찍게 만들더니 직원을 불러 누가 판 거냐고 물어보자 했지만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친구 녀석을 잘 달래서 데려왔죠. 집으로 가는 길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친구 녀석이 끝까지 며느리 욕을 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 용돈 필요하다고 시어머니 가구까지 팔아먹는 며느리가 어딨어? 사정이 있는 거겠지.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연락해줄게. 우리 수경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며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에 며느리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죠. 드디어 며느리가 오자 가구점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중고 가구점에 다녀왔는데 너 이 탁자는 왜 판 거니? 중고 가구점 다녀오셨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눈대중을 잘못했나 봐요. 어머님 탁자도 새로 사서 보내드렸는데
다시 돌려보내기도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럼 탁자 판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아, 맞다.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돈을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따가 붙일게요. 며느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괘씸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달라고 재촉하기 싫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마음먹고 산 양털 자켓이나 가죽 장갑 등을 탐내기도 했죠. 그리고 쥐꼬리만한 돈을 주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짓이 점점 얄미워졌지만 속 좁은 시어머니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에게 선물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일이 되자 며느리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집문서를 주는 거 있죠? 저는 집문서를 받다가 아들 녀석을 쳐다보고 또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집문서예요. 이제 어머님 나이도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거금 들여서 전원주택 하나 장만했어요. 아니, 세상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전원주택을 샀니?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불만이 사르륵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니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대신 어머님 사시는 집은 저한테 주세요.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시면 서울 집은 필요 없잖아요? 맞아. 수경이가 그러는데 회사나 너무 멀어서 힘들대. 나도 서울로 발령 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사 가주라. 가서 푹 쉬면 건강도 좋아질 거 아냐. 뭐라고? 우리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무리해서 얻은 전원주택이니까요. 아무리 서울 집값이 비싸도 전원주택이 더 비싸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아들 녀석이 대답을 재촉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전원주택이 있다는 양평으로 가보니 욕짓거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놓은 전원주택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한옥이었거든요. 게다가 방치된 지 오래돼서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주소와 번지수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며느리가 사준 전원주택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 폐가 앞을 서성이고 있으니 지나가던 동네 이장이 더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서 사시려고? 수리비 엄청 들 거야. 하기사 공짜로 얻은 집이니까 수리비 정도는 감당해야겠네. 네? 공짜로 얻었다고요? 모르셨구나. 집주인이 거의 거저내놨어.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아무도 안 오려고 했거든. 이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집을 산 사람이 폐가를 보자마자 마을 회관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장에게 집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니 대뜸 소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사람이 죽지 않았냐고 거저달라고 우기길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도 집이 팔리지 않아 며느리에게 집을 거저주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집주인이 마을 이장에게 이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세금만 따박따박 물고 있어서 철거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싸게 준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죠 뭐. 마을 이장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폐가를 거금 들여서 산 전원주택이라고 속이다뇨. 게다가 제 집까지 빼앗아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찾아갔더니 여행을 갔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테니 폐가부터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의 소개로 수리업자부터 만나보았는데요. 수리업자가 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더니
수리만 해도 2달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2달인데 이 집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뼈대만 남겨놓고 새로 지어야겠네요. 2달이요? 2달 동안 지낼 곳이 없는데 어쩌죠? 마을 이장이 옆에서 제 사정을 듣고 있다가 수리하는 동안 마을 회관에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보니까 일반 가정집처럼 부엌도 있고 따뜻하더라고요. 게다가 마을 이장님께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가 한 짓을 다 일러바쳤거든요. 그랬더니 마을 이장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휴, 참, 며느리가 아니라 불려우네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지? 그러게요. 아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이 괴롭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장도 며느리가 아주 이기적인 여자 같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짓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수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양평으로 저를 찾아온 친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얘, 내가 뭘 본지 아니? 너희 며느리 말이야. 2집 살림을 하는 게 분명한 것 같더라.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 친구가 지인이 사는 빌라에 놀러 갔다가 며느리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빌라에서 낯선 남자랑 같이 나오더니 연인처럼 품에 안겼다고 하죠. 아들 녀석만 모르고 있었지 동네에 소문이 나서 친구의 지인도 며느리를 몰랐지만 딱 봐도 불륜 커플 같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잠은 안 자고 가는데 동거남을 매일 보러 오고 평일에는 매일 왔지만 주말에는 오지 않았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불륜을 목격한 증인도 있겠다.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대만에서 노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다시 나한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래서 친구한테 들은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까 괜히 거기서 싸우지 마라. 얼른 한국으로 와서 불륜 현장을 잡아야 해. 알겠어. 되도록 빨리 갈게. 수경이 들어온다. 이따가 전화한다.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그날 밤 아들 녀석이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녀석을 데리고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친구가 말해준 빌라로 찾아갔죠. 친구의 지인이 알려준 시간대에 잠복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대만에서 사온 기념품을 들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동거남과 함께 나와서 남자 팔에 팔짱까지 끼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불쑥 나타나니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몰래 바람을 펴? 내 물건 탐내고 양평으로 쫓아낼 때부터 알아봤다. 너 같은 년을 믿은 게 죄지. 이리 와서 변명이라도 좀 해봐. 쳐 죽여도 시원치 않으려나. 어머님, 왜 이러세요? 오해예요. 저 바람 핀 적 없어요. 뭐 어쩌고 저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것 같아? 며느리가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제가 며느리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하지만 아들 녀석도 저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 녀석이 며느리 뺨을 후려갈겨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죠. 결국 저희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제 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를 멀리 쫓아내고 동거남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 하마터면 아들과 제가 며느리의 불륜 생활비를 대주는 스폰서가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잡아내고 위자료와 함께 집을 판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아들과 함께 양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이혼한 후유증이 커서 회사를 휴직하고 양평에서 잠시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아들 녀석이랑 삼시세끼를 먹고 산책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재혼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군요.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나는 연애할 생각도 없어. 여자들을 못 믿겠어. 수경이가 나한테 이럴 줄 정말 몰랐고. 나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 엄마한테 전원주택을 사준다고 하길래 정말 효녀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아직까지 엄마 생각하는 척 나한테 생색내던 게 잊혀지지 않아. 아들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길래 연애만 하면서 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저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은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아들 녀석이 금방 회복하고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될지 조언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